그동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S&P 500이 6,050까지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시가 과열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36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이상으로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고 더 악화가 된다면은 셀 아메리카 현상이 더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더 떨어지고 좀 흔들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고요. 자, 지금 러커스 대학의 종신 교수로 있는 이주택 교수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일어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은요, 미국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전쟁이 미국 증시에는 보통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제 한 2에서 한 6% 정도 굉장히 소폭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굉장히 짧은 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2022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도 그때도 증시가 많이 흔들렸지만 결국은 다 회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이란 간에 좀 분쟁이 좀 있었는데 그때도 증시가 잠깐 흔들리고 결국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본토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은 조금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만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풀백만 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증시가 거의 회복을 하는 모습을 여태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제 전 세계 평화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긴 하지만은, 이런 게 미국 증시에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하지만 그동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6,050까지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시가 어느 정도 조금 과열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시를 4월 달처럼 20%씩 이제 폭락장까지 이제 떨어뜨릴 만한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시적으로 약간은 이제 과열기를 빼는 풀백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 관세 이슈에 의한 악재는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가 지금 이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 문제는 일단은 7월 9일 날 상호 관세가 지금 유예가 90일 정도 됐던 게 어떻게 결과로 이제 나오게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7월 9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각국 간의 협상이, 무역 협상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증시가 사실은 정고점을 뚫고 6,150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약간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가 지금 4월 2일 날 10%가 매겨진 상황이고요. 한 4월 7일 정도, 9일 정도인가요? 그때 이제 3개월 정도, 지금 90일 정도 연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관세가 10%만 매겨져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관세가 55%인데, 이제 중국이 10%를 매겼기 때문에 한 45% 정도가 매겨졌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관세로 인한 효과가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회사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은 관세 영향을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 재고량이라든지 인벤토리도 확보를 한 상황이고, 개인들도 미리 약간 사재기를 통해서 물건들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관세 때문에 어떤 특정한 효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들도 아직까지는, 이제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많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건을 이제 더 사고 싶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도 물가를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사재기를 통해서 물건들을 외국에서 이미 다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물가 전가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최근에 나온 이제 근원 PC 물가 지수라든지 근원 CPI 물가 지수를 보면요, 2.4%, 2.8%로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세로 인한 효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하지만은 이제 7월 9일 날 이제 결과가 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10%만 매기고 그 이상으로 10%, 25% 아니면 20%까지 관세를 더 매겨지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아마 7월 이후에 아마 7월 말, 8월, 9월, 10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호관세 처음 매겨진 것처럼 그대로 매기게 되면 이게 미국 증시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이게 물가를 상승시키고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마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다가 셀 아메리카 현상까지 일어난다면은 채권 금리도 다시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의회 쪽에서 지금 상원 쪽에서 관세에 더해서 지금 세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부의 부채 문제가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36조 달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이상으로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런 법안이 통과돼서 그게 더 악화가 된다면은 아마 이제 셀 아메리카 현상이 더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더 떨어지고 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도 더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반대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달러도 약세가 되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3분기는 7, 8, 9월, 10월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은 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이전처럼 엄청난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도 있나요? 네, 지금 중국하고의 런던 협상 결과를 보면은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세가 55%가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10% 매긴다 그래도 45%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크게 입장을 바꾼 거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히토류의 수출 금지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것까지 지금 풀어주면서 관세는 55%를 받아주는 중국의 입장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도 원래의 상호 관세를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일본은 한 25% 아니면 저 동남아 국가들은 30%에서 40%까지도 관세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편지를 통해서 일방 관세를 두 개 국가에 그냥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관세를 내릴 생각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증시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관세를 크게 매길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4월 달처럼 증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도 45%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시까지 떨어져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본인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관세를 좀 유연하게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증시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4월 달처럼 지지도가 막 30%까지 떨어지고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이기는 트럼프가 그리는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트럼프가 원래 원하던 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지금. 일단은 관세 측면에서 보면은, 본인이 원하던, 그런 관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긴 하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그거를 이제 쉽게 따라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일단 마지못해 받아들이긴 했는데, 아직까지 트럼프하고 시진핑 사이에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도 일단은 조금은 피해서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관세를 통해서 외국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던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외국 간의 무역 수지를 조금 해결을 하면서 적자폭을 줄이면서 이 세금 수입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36조 달러나 되는 부채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거의 다 아직은 지금 완전히 해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중국과 하고만 조금 협상이 됐을 뿐이지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협상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일방적으로 편지를 통해서 그냥 관세를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대만의 TSMC라든지 팍스콘이라든지 한국의 뭐 삼성이나 현대,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이제 소프트뱅크 같은 데서 지금 미국에 이제 투자를 더 하겠다, 자 이런 얘기는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무역 수지가 크게 개선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이제 삽을 파면서 뭐 공장을 짓는다던가, 자 이런 거는 아직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오른 유가를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의 생산량이 더 늘고 있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오펙 플러스도 사실은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고는 했지만은 생산량이 그렇게 따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전 세계적인 이런 지정학적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을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취임한 지 5달이 지났는데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자, 이란과의 협상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베네수엘라 쪽에서도 무역 봉쇄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기름이 유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좀 이렇게 살아나면 기름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중 간에 좀 합의가 되면서 중국의 경기가 좀 좋아지면 기름을 또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기름값이 전반적으로 또 올라가는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막지를 못하는 바람에 지금 기름값이 치솟고 있고요. 브렌트가 거의 80불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를 쉽게 잡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 이 지정학적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에서 생산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생산이 더 늘어나고 이러면 잡힐 수 있는데, 일단 당장은 이런 게 잡히지 않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을 시켜가지고 미국의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열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다퉜다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둘 사이에 감정이 좀 격앙됐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금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크레딧, $7,500 크레딧이 없어지면서, 이게 이제 다른 석유 산업이라든지 전통적인 산업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왜 전기차에 이제 $7,500 크레딧은 없애려고 하냐. 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이런 의도로 이제 충분히 얘기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원래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다찌라는 정부효율성위원회에서 이제 정부의 예산 문제를 좀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의회에서 오히려 세금 감면안을 통해서 예산을 더 쓰려고 하니까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상쇄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전기차 크레딧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얘기를 많이 이제 서로 싸우면서 트위터 소셜 미디어에 메시지를 날리면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앱스테인 파일처럼 이제 아동 성범죄 그런 파일에 트럼프가 들어가 있다, 자 이런 식의 공격과 트럼프를 탄핵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조금 선을 넘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정부 계약들을 모두 취소시키려고 그랬더니, 자, 며칠 있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은 따로 전화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아마도 암묵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여태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오케이, 자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정부 계약,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계약들은 이제 취소를 하지 않겠다, 자 이런 얘기를 조금 했던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트럼프를 공격했던 그런 메시지들을
것들은 이제 내가 후회를 한다. 자, 요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마도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요. 내셔널 하이웨이 트래픽 이제 세이프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국가 고속도로 자, 교통안전국 자, 요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 택시 앞에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그런 차들에 대해서 연방 차원에서 이제 허가를 조금 빨리 해주는 그런 승인을 좀 규칙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 주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공유 택시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렸거든요.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있다가 6월 22일 날 이제 임시적으로 이 공유 택시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처음 테슬라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작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주에도 빠르게 이제 퍼져 나갈 수 있는 연방적인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된 게 아닌가, 이제 체계가 마련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랑 미리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요런 쪽에 너한테 혜택을 조금 줄 테니까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모두 후회한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라. 예, 그렇게 아마 합의가 되면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맹은 다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진 또 않습니다. 브로맨스라 그러죠. 예, 그래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의 이 끈끈했던 관계는 조금 서먹서먹한 관계로 예, 조금 멀어진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인터뷰를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잘 지내길 원한다. 앞으로도 잘 지내길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서로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제휴는 이제 더 이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다시 친해질 가능성은 좀 없다. 또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 제휴라고 할 수가 좀 있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공격은 안 할 것 같고요. 조금 여태까지는 이제 합의를 조금 이뤄내면서 공유택시 쪽에 혜택을 좀 주고 이제 스페이스 X 쪽에 혜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를 한 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둘 사이가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조금 멀어졌다?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화해 후 테슬라 주가 전고점 회복은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정고점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488불까지 올라갔던 거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은 수혜를 입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제 혜택들이 상호관세가 매겨지면서 4월 달에 모두 없어지면서 200불대까지 내려갔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치 활동을 계속 하면서 그 주가가 이제 반등을 안 했는데 다치 활동을 접으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테슬라 주가가 다시 이제 300불대로 좀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나오면서 아직도 트럼프랑 좀 정치적 분쟁을 일으키면서 다시 270불대로 내려갔다가 이제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서 다시 300불대로 올라온 건데 그래서 정치적인 것들로 인한 수혜라든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제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모두 반영돼서 지금의 주가에 선반영이 돼서 이제 320불대까지 지금 좀 안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연방정부 차원의 이제 좀 약간은 자율주행 택시를 좀 도와주는 그런 규칙이 좀 통과되면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올라왔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제 6월 22일 날 나오는 공유 택시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게 나오게 될지 그다음에 7월 2일 날 이제 2분기 차량인도 발표가 나옵니다. 지난번 차량인도 발표에서는 모델 Y 주니퍼가 나오는 바람에 생산 라인 교체가 있어서 차량인도 숫자가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넘어간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모델 Y 주니퍼가 나온 다음에 이제 4월, 5월, 6월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아니면 유럽 쪽의 정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6월 22일과 7월 2일 날 차량인도 발표 그다음에 한 7월 20일에 나오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적 발표를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1불 ATR이라고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게 21불 정도 되는데 지금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21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서 자, 이러한 이벤트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 버블이 맞나요?
버블이라고 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은 제가 생각한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234불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한 220불에서 250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1년치 주당 순이익이 2불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퍼가 164 정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원래 지금 나오는 펀더멘털에 대비해 가지고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 택시라든지 올해 말에 나오는 옵티머스라든지 세미트럭,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 성장이 50% 이상은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한 3불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30년까지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지금의 높은 퍼가 점점점 줄어들지 않겠냐. 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주가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보면은 주가가 조금 버블이 낀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하고 내후년 2030년까지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2030년 정도면 주당 순이익이 한 11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금처럼 펄을 뭐 좀 많이 가져가서 50 정도 가져가면 550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보다는 2030년에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정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2030년까지는 다 회복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웨이모도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라이드 헤일링 이 공유택시 산업은 지금 우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앞으로 5년 정도 이후에는 이 공유택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천억 달러 시장까지도 클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차가 공유택시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버가 이제 시장의 한 7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26%를 리프트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버가 이제 웨이모랑 협력한다. 자, 이런 발표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버가 이제 사람이 지금 택시를 자기 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웨이모를 결합을 시켜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장을 과연 테슬라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냐의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테슬라 자차를 택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테슬라가 4단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테슬라의 차가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팔고 있는 게 지금 500만 대 이상이 지금 팔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아시아라든지 유럽 쪽은 아직 FSD 승인이 안 나가지고 운영이 힘들겠지만 미국 내에서 팔린 차들만을 이용해가지고 이 차들이 공유택시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버가 웨이모를 채택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공유택시가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테슬라에서는 지금 우버처럼 한 30% 정도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수익을 또 챙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유택시를 운영할 수도 있고 기존에 이제 테슬라에서 한 차주들이 공유택시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쌍방향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의 수익이 많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자체는 이제 테슬라의 기술 발전, 자율주행 4단계로 넘어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고 지금 모델 Y 주니퍼가 카메라가 앞에 범퍼 쪽에 달려 있는데 기존의 하드웨어 4죠. AI4라고 지금 컴퓨터가 달려 있는 이런 차들도 이제 자율주행 4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술이 생길 수 있냐.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 차가 자율주행 4단계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고 지금 6월 28일이면은 테슬라 차가 이제 생산이 돼서 가정에까지 직접 배달되는 걸 이제 보여주겠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자율주행이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테슬라의 공유택시 수익은 좀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증가할 수 있는 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율주행 4단계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기존의 하드웨어 4를 사용하고 있는 모델 Y 주니퍼가 아닌 그전 모델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이게 되는 아마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은 굉장히 결과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든 로봇 개발 시장 구도는 어떤가요?
지금 미국 북아메리카가 이제 로봇 산업은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이 지금 바짝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지금 프레몬 공장에서 지금 대량 생산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가 인수를 했죠. 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이제 현대 공장에 아틀라스를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피겨2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비디아하고 제프 베이조스가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피겨2가 있는데 요거는 BMW 공장에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물류 작업까지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 회사 모두 다 이제 로봇들이 춤을 추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춤을 추면은 이 속도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새 로봇들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중국의 유니트리 같은 회사도 춤을 추면서 이제 마라톤에도 이제 참석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회사들이 바짝 이제 따라왔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로봇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예, 낮으면서 지금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로봇들이죠.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인공지능이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이제 큰 격차 없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달려 있는 자율주행이 로봇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두뇌가 되면서 자율주행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자 인공지능의 두뇌가 굉장히 빨리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얼마 전에 2월 달에 딥식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중국도 이런 딥식들을 이용해 가지고 인공지능 두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들의 자율적인 움직임과 한 분야에서만 로봇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이죠. AGI까지 지금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빅텍들도 굉장히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개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봇 산업이 2030 9년? 네. 그때까지는 한 50 빌리언? 네, 500억 달러 시장? 예, 요 정도까지는 또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 자, 예측을 하고요. 매년 이제 한 40%에서 45%씩 성장을 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산업용 로봇 시장은 많이 커졌기 때문에요. 그 시장은 이제 매년 한 15%씩 성장을 하지만 휴머노이드 시장은 앞으로 2039년, 40년 지나서 2050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시장을 주도할 기업은 어디가 될까요? 전 세계 국민이 과연 로봇을 사용하게 될까? 이제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러브 디비전 오브 이노베이션이죠. 혁신의 법칙에 따르면은 16.5% 이상의 이제 국민이 로봇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한 34%의 인구의 대다수가 받아들이면서 한 50% 이상이 이제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로봇 산업에서 넘겨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고요. 요 파일을 특정 기업이 이제 16% 이상을 가져갈 수 있냐. 자, 요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서 좋은 비전과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로봇을 사용해야 된다. 자,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이 파일을 아마 대부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생각에는 굳이 우리가 로봇을 지금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설거지는 내가 하면 되고 청소도 내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원 잔디깎기라든지 뭐 공장에서 일하는 거 기존의 산업용 로봇 써도 되는데 굳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쓸 필요가 있을까? 배달 같은 것도 이제 마지막 1마일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자동차로 자율주행으로 가더라도 로봇이 이제 꺼내가지고 그것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로봇들이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사람들도 운전해서 가서 이제 배달을 빨리빨리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로봇이 필요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을 설득을
흡수를 시켜 가지고 인구의 16% 이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회사가 아마 이제 이 마켓을 다 가져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인구가 이제 10억이면은 10빌리언, 100억이면은 그중에 이제 10억만 가져가도 테슬라의 매출이 이제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되려면 일단 대량 생산과 이제 로봇의 기능이 많이 향상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설득이 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로봇을 사용해야 되는지 비전을 잘 제시해 주는 회사가 결국 로봇 산업의 1등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 전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봇들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한테 필요한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위험한 일을 저희 대신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든가 굉장히 뭐 뜨거운 곳에 이제 가야 된다든가 위험한 화학 물질이 있는 곳에 이제 가야 된다든가 이런 역할에 있어서 인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자, 인간들도 힘들어서 이제 사고를 당해서 기능이 조금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좀 옆에서 또 휴머노이들이 도와줘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인간들이 할 수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서 자, 로봇들이 좀 도와줄 수 있겠다. 특히 이런 산업 분야에서 산업용 로봇이 있지만은 이 작업장 안에서도 로봇들이 다양하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일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마지막에 배달까지 할 때 로봇이 뭐 10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냥 로봇 몇 개를 이용해서 이 처음 과정부터 끝 과정까지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로봇들의 장점들이 점점점 부각이 되고 정말 안 좋은 소식이지만 지금같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서는 로봇들이 또 킬러 로봇으로 군사용으로도 또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로봇들의 기능이 저희 인류한테 좀 도움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득이 된다면 아마 로봇들이 더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로봇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인간의 옆에서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로봇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이제 10분의 1만 로봇을 받아들여도 자, 인류의 생활이 훨씬 더 편할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옵티머스 영상들이 나온 거 보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을 도와주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캐비넷 문도 열고 뭐 이렇게 이제 쓰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스페이스 X가 지금 스타쉽을 화성으로 지금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스타쉽에 옵티머스가 타고 가서 이제 화성을 탐사하고 인류가 이제 산소 없이 움직이긴 힘드니까 로봇이 가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가 자, 인간 사회에서 이제 당연히 지금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가정 생활에서 인간들과 함께 인간의 역할을 또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옵티머스를 사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자율주행 뭐 택시가 나오는데 이런 택시도 같이 타고 다니면서 이제 차를 청소해 준다든가 어떤 수리를 해 준다든가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옵티머스가 테슬라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옵티머스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테슬라가 종합 ETF라고 보면은 테슬라의 에너지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어떤 슈퍼차저 서비스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ETF 거기다 이제 솔라시티 이런 것도 있죠. 이제 태양광 쪽, 태양열 쪽도 있는데 요거에 더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옵티머스가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건데 옵티머스만 보면은 이거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트업이 시작돼서 수익이 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수익 구조가 플러스로 전환되려면은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옵티머스를 사용하게 되고 지금 테슬라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옵티머스를 대량으로 약간 기가팩토리 같은 곳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생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태까지 자동차 생산으로 보면은 기가팩토리 같은 곳에서 옵티머스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사갈 것이냐, 수요의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이제 테슬라의 비전을 따라줄 것이냐,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선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수요 측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줄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아마 성공 여부는 이런 공급과 수요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스타트업에 앞으로 얼마나 성공을 할지를 미리 장담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생산이 시작되고 이제 2026년부터는 대량 생산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팔리는지 자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2030년 정도까지는 수익이 플러스가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까 얘기 드렸던 공유 택시가 이제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을 크게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당장은 줄 것 같고요. 옵티머스는 조금 한 2030년 이후까지도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봇 시대가 온다면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당장은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반드시 이 시장을 점유한다 이런 보장은 없기 때문에 골고루 다양한 대륙, 다양한 나라에 있는 로봇 회사들을 골고루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ETF로 로봇 ETF 보츠 같은 게 있거든요. BOTG 같은 게 있는데 자, 요런 ETF를 가지고 자, 미국의 로봇 회사들과 이제 중국하고 유럽하고 아시아, 한국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 요런 로봇 회사들을 골고루 가져가고 있는 ETF를 가져가는 게 어떤 회사 하나가 망하더라도 수익을 꾸준하게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보츠에는 엔비디아가 가장 사실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로봇들의 두뇌 역할을 해주는 데이터 센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플랫폼, 이제 로봇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처럼 로봇 서저리 회사가 있습니다. 외과 수술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요 다빈치라는 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들어가 있고 이제 우량주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회사들도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이런 종합 ETF를 가져가는 게 일단 당장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정 주가는 한 32불 정도 아까 보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처음인 분들이 알면 좋을 5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투자의 원칙이 있는데, 이제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라는 걸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이 저희 이제 장기적인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은퇴 이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 인생에도 목적이 있듯이, 투자에도 좀 목적이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학교를 짓는다든가, 은퇴하고 뭐 여행을 다닌다든가, 1년에 얼마 정도는 필요하다. 자, 이런 거를 계산을 하고 보통은 경제적 독립을 이루려면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은 빼서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행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제 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적인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장기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제 회사가 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골고루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 10년 이상 최소한 저는 한 30년 정도 잡고 10억에서 12억을 만들 거를 이제 보통 권유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월급을 적립식으로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거보다 짧게 한 20년 정도 이제 걸려서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1억이 있다면 10%씩 이제 수익을 내 가지고 이제 그런 목표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산 배분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나눠 두시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초기에 투자금이 적을 때는 이걸 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보통은 자기 나이만큼의 안전자산을 확보해 놓는 게 미국 시장에는 앞으로 30년 투자한다 그러면 기회가 최소한 6년에 한 번씩 큰 폭락장이 오면서 기회가 계속 오거든요. 2년에 한 번씩도 조정이 한 10%씩은 꼭 오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기회를 잡는 게 오히려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산 배분을 해놓고 본인의 나이만큼 이런 안전자산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주식이 떨어졌을 때 기회를 잡고 주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쓰게 되면 안전자산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열매를 따서 다시 채워 넣는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월급에서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넣으면서 현금 비중을 다시 늘려 놓는다든가,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하는 걸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 그러는데, 자산 배분을 잘하면 할수록 투자에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돈을 잃지 않고 돈을 계속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최소한 10개 정도는 공부하고 분산해서 투자해라. 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투자 자금이 적다 이럴 때는 이제 종목을 적게 가져가지만은, 자,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위험을 좀 분산시켜 놓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섹터별로 이제 가져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 개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분할해서 매수하고 분할해서 매도하고 이런 것도 강조할 수 있고, 저는 항상 이제 적정한 주가를 계산해서 그거보다는 싼 가격에서 한 5번에 걸쳐서 나눠서 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더 얘기를 드리면은, 욕심도 부리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주식 시장이나 주가를 함부로 예측을 안 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증시 폭락이 또 왔을 때 줍줍하면 좋을 종목은 무엇인가요? 폭락이 오면은 많이 떨어진 게 결국에는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긴 좀 힘든데, 일단은 본인이 10개 정도 공부를 했을 때 그 종목들의 적정 주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멀티플 프리미엄을 얼마를 줄지는 굉장히 주관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 방식으로 DCF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EPS에다가 멀티플을 곱해서 할 수도 있는데, 모멘텀이나 차트도 보고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 일단은 적정 주가를 다 계산을 해 놓으시고, 그것보다도 이제 싼 주식이 나타나면은 그때 사면 된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이, 일단은 세금 감면도 되고 거기에다가 보조금도 계속 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작년 11월 12월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수포로 돌아갔죠. 지금은 특별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의외로 처음에 저희가 생각한 거랑은 틀리게 지정학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오히려 방산 쪽에 이제 전투기나 드론을 파는 이런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에어로바이런먼트, 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투자기관들이 수수료를 많이 챙기면서 수익을 또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행 쪽은 어차피 베이젤 3가 없어지면서 이제 은행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니까 은행주 쪽도 좀 수혜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관세와 관련돼서 좀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관세와 관련이 없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조금 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그나마 잘 하고 있고,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또 기름값도 올라가면서 정유주들도 자, 요즘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외로 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투자를 더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 같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런 기업들도 의외로 또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정이 오면은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일시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만약에 7월 9일 이후에 관세가 생각보다 좀 덜 나오고 국제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의회에서 세금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히려 통화량이 풀리게 되면은 기존의 관세 때문에 좀 영향을 받던 그런 기업들이 의외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섹터나 이제 이런 관세 문제 때문에 함부로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적정한 주가를 잘 보고 있다가 조금 그거 밑으로 떨어지면 어차피 싸다, 안전마진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요?
주린이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분야는 목표 주가나 그 회사의 전망만을 보고 무작정 주식을 사고 보는 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시작할 때는 공부를 하고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하고 그 밑에서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1단계가 좋은 주식인지 나쁜 주식을 판단을 하는 건데, 좋은 주식인지만 판단을 하고 그 주식을 아무 가격에나 함부로 막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은 주식시장이 좋을 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반등했을 때 좀 좋아 보일 때 들어온다든가, 올해 2월처럼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라든지 작년에 11월, 12월처럼 많이 올라갈 때, 이럴 때 또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일시적으로 한 달 정도는 좀 올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 결국에 주식은 원래 적정 주가대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실 때 좋은 주식인 것까지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 회사의 펀더멘털에 맞춰서 얼마나 가격을 가져가는 게 적절한 가격인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하실 때 냉장고를 사든 옷을 사든 사과를 사든 적정한 가격을 알고 그거보다 싸게 사려고, 할인할 때 사려고 노력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매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일반 상품을 사고 파는 거랑 다르게 보지 마시고요.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정한 주가보다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상장 이전에 시리즈 A, B 펀드를 모집할 때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상장 바로 할 때, 그때 조금 사시면은 처음으로 본인이 그 회사의 주식을 사기 때문에 투자가 되겠죠.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주식을 사고 파실 때는 누군가가 파는 주식을 사기 때문에 매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인사이트,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환율 시대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이제 달러가 좀 약화가 되면서 환율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요럴 때 달러를 확보를 해놓고, 주식은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달러만 사놓고 약간 시간차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이라도 빠지고 환율이 이제 떨어지면은 한국 자산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니까 한국 주식을 좀 샀다가, 그러다가 달러가 많이 떨어지고 한국 주식도 많이 올랐으면은 그거를 조금 현금화 해가지고 이제 미국 달러를 조금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 좀 떨어지면은 그거를 또 사고, 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달러만 또 사들고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단기 채권하고 현금으로 이루어진 이제 머니마켓 펀드죠. MMF라든지 요거랑 비슷한 ETF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꾸준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제 환율 변동에도 현금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시간차로 달러 확보랑 주식 사는 거랑 시간을 두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주식으로 월 1천만 원 벌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월 1,000만 원씩 벌려면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는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년 10%씩 수익을 낸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한 3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10년 정도 걸려야지 1억이 모아지는데요. 그때 1억을 모은 이후에 복리 효과로 꾸준하게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더 투자를 하시고 이제 월급을 계속 넣게 되면은 12억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제 돈을 뽑았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죠. 그 이후에도 스파이 같은 ETF 있죠. S&P 500 같은 데만 넣어놔도 매년 10%씩은 이제 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런 데 잘 투자해 놓으면은 매년 1,000만 원씩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은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의료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100세 이상까지 사는 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30년 정도, 20살에 시작하면 50, 뭐 30살에 시작하면 60, 40에 시작하면 한 70 정도의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이후에도 30년 최소 이상을 1,000만 원씩 빼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서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는 어떤 분께 추천드리나요? 이 책은 소설처럼 쓴 책인데요. 수민이가 제 딸 이름입니다. 지금은 9살인데 이제 이 소설에서는 33살로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33살 정도의 10만 불, 한 1억 4천만 원 정도를 모은 회사원, 뭐 일단 변호사로 해놨는데, 이 회사원이 나중에 은퇴 한 30년 정도 될 때까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가를 계절별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6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지금이 6월이니까
이 책에 따라서 이제 적립식으로 어떻게 분할해서 살 수 있는지, 적정 주가보다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전략적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뭐 효율적 시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계절별로 뭐 6월, 9월, 10월에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매매 기법처럼 심리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거시적 상황, 정치적 상황을 두고 올해 2월까지 써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시 흐름을 적용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투자는 조급함보다는 좀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큰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수익이 좀 나지만 나중에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자제하시고 열정보다는 좀 인내를 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